저는 윤지수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윤지수였습니다. 1995년 10월 21일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탐사 전문 기자였죠. 32살 명문대를 나와서 방송국 앵커로 승승장구하던 때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특종 제보 전화가 쌓여 있었고 선배들은 제 집념을 두고 무모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인생 최대의 특종을 손에 쥐려던 순간 사라졌습니다.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제가 입은 건 검은색 바지 정장이었죠. 약혼자 박만호는 최순자 일가의 장남이었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 겉으로는 온화하고 교양 있는 남자였어요. 그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죠.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1992년 천안 신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가난한 신부가 재벌가의 시집 가려다 의문의 죽음을 맞았던 그 사건. 그때부터 저는 최순자 일가를 주목했습니다. 해외 비자금, 불법 도박장 운영, 정치인 매수. 겉으로는 화려한 재벌가였지만 속은 썩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증거를 찾아내겠다고요. 박만호를 처음 만난 건 1994년 가을 한자선 행사였습니다. 그는 제게 와인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앵커님, 항상 뉴스로만 뵙다가 실제로 보니 더 아름다우시네요. 뻔한 멘트였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받아들였죠. 그날부터 저는 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우리는 약혼했어요. 방송국 동료들은 축하해줬지만 제 후배 하나만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선배,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지, 왜? 거짓말이었습니다. 약혼 후 저는 그의 집을 드나들며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았어요. 최순자 여사의 서재, 박만호의 서류 가방,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까지. 모든 게 저에게는 취재 소스였죠. 제 손목에 차고 있던 명품 시계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인 10월 19일 밤 저는 동료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밤이 디데이야. 드디어 결정적인 자료를 손에 넣어. 해외 비자금 장부 원본이야. 목소리에 흥분이 배어 있었죠. 결혼식 끝나고 바로 특종 터트릴 거야.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그날 밤 저는 박만호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이미 알아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찾았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검은색 가죽 장부를 꺼내 들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뭐 하세요? 박미영이었습니다. 박만호의 여동생, 25살의 똑똑하고 냉정한 여자였죠. 그녀는 저를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오빠를 지나치게 아끼는 그녀에게 저는 눈엣 가시였을 겁니다. 아, 미영아. 깜짝이야. 오빠가 책 좀 찾아달래서. 거짓말 마세요. 언니가 뭘 노리는지 다 알아요. 그 순간 제 손목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미영의 눈빛이 제 손목으로 향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장부를 가슴에 품고 뒤로 물러섰죠. 미영아, 오해야. 나는 그냥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언니가 우릴 이용했다는 것도 기자로서 잠입했다는 것도. 저는 달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며 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뒤에서 미영의 발소리가 쫓아왔죠. 그리고 그 뒤에서 더 무겁고 느린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더 있었습니다. 1층 거실을 지나 뒷문으로 향할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최순자 여사가 거기 서 계셨으니까요. 70대의 작은 체구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지수 씨, 그 장부 내놓으세요. 어머님, 이건 내가 바보 같아 보였나요? 명문대 나온 똑똑한 기자. 양반이 우리 아들한테 반했을 리 없다는 거 진작 알았어요. 제 등 뒤로 미영이 다가왔고 옆에서는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장기철, 최순자의 해결사였죠. 저는 그때 손목시계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희망처럼요. 다음 날 아침 결혼식장에는 신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술렁였고 박만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최순자 일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약혼녀가 혼수품과 귀중품을 들고 사라졌다고요. 경찰은 단순 가출로 결론 내렸죠. 그날 이후 13년 동안 저 윤지수는 실종자 명단에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수 선배는 절대 도망칠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저는 점점 희미해졌죠. 야심 많은 기자가 재벌가에 욕심내다 실종됐다는 그저 그런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특종과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곳에 콘크리트 아래 깊숙이요. 제 손목에 시계만이 똑딱거리며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침묵 속에서요. 2008년 5월 경기도 외곽의 한 낡은 창고가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었어요. 정확히는 그곳 바닥 깊숙한 곳에 묻혀 있었죠. 13년 동안이나요. 철거 작업 반장 김태수 씨는 그날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안에 다 밀어버립시다. 낡은 건물이라 금방 끝날 겁니다. 그는 인부들에게 소리쳤죠. 최순자 일가 소유의 건설 자재 창고였지만 10년 넘게 방치된 곳이었어요. 중장비가 콘크리트 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어요. 두꺼운 콘크리트 층 아래 또 다른 오래된 콘크리트가 있다는 걸요. 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탁탁 공허한 울림이 났죠. 반장님, 여기 좀 이상한데요? 젊은 인부가 소리쳤습니다. 김태수 씨가 다가가서 살펴봤어요. 콘크리트 사이로 검은 비닐 자락이 보였습니다. 뭐지, 이거? 그는 삽으로 조심스럽게 파냈죠. 비닐이 찢어지면서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인부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김태수 씨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계속 팠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춰섰죠. 비닐 안에서 뼈가 보였으니까요.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경찰 불러.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1시간 후에는 감식반이 왔어요. 노란 테이프가 창고를 둘러쌌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여기서 시신이 나왔대요. 얼마나 오래된 거래? 저를 발견한 건 감식반의 이민준 반장이었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비닐을 걷어냈어요. 미라화된 시신이 나타났습니다. 여성으로 보입니다. 30대 초반 추정. 이민준 반장은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시신의 손목 부근에서 반짝이는 게 보였죠. 이게 뭐지? 그는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습니다. 명품 시계였어요. 금박이 벗겨지고 가죽끈은 썩어 있었지만 브랜드 로고는 선명했습니다. 스위스 명품 1990년대 여성들이 선망하던 그 시계요. 시계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감식관이 말했습니다. 이민준 반장이 확대경으로 들여다봤어요. 작은 글씨가 보였죠. 투지-수 퍼레버 유즈 M H 지수라고 새겨져 있네요. 그 순간 경찰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가 가동됐습니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 30대 여성 이름에 지수가 들어가는 사람. 검색 결과는 120명이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딱 한 명만이 이 창고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윤지수. 1995년 10월 21일 실종. 최순자 일가의 장남 박만호와 약혼한 방송국 앵커. 이거 설마. 담당 형사 김원석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13년 전 흑백 사진 속의 저를 보며 그는 숨을 들이켰죠. 윤지수 앵커 사건이잖아. 당시 엄청 시끄러웠는데. 이 창고 소유주가 누굽니까? 최순자 일가 명의로 돼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원석 형사는 37살 중견 형사였어요. 그는 1995년 당시 신참이었고 제 실종 사건을 간접적으로 봤었죠. 그때 단순 가출로 처리됐어. 재벌가에서 혼수품 훔쳐서 도망쳤다고 주장했거든. 그런데 시신이 재벌가 소유 창고에서 나왔다. 뭔가 잘못됐어.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야. 김 형사는 현장을 다시 살폈습니다.
콘크리트 두께를 재고 비닐의 매듭을 확인하고 주변 흙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그러다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이 콘크리트 타설 방식이 전문가 수준입니다. 건축 감정사가 말했습니다. 일반인이 이렇게 깔끔하게 타설할 순 없어요. 게다가 이중으로 타설했네요. 첫 번째 층 위에 시간차를 두고 두 번째 층을 부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완벽하게 숨기려고요. 냄새도 안 새고 발견도 안 되게요. 김 형사는 턱을 쓸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란 얘기네요. 그날 저녁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신의 치아 기록과 DNA가 윤지수 앵커와 100% 일치했어요. 사인은 둔기에 의한 후두부 손상. 즉사는 아니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몇 시간 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죠. 시계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감식관이 보고했습니다. 시계 용두 부분에 미세한 흠집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끼웠다 뺐다 한 흔적입니다. 뭘 끼웠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 형사는 1995년 당시 건축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이 창고에서 공사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형사님, 1995년 10월 22일자로 긴급 보수 공사 기록이 있습니다. 10월 22일, 윤지수 앵커 실종 다음 날이잖아.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공사 내역서에 책임자 서명이 없습니다. 그냥 최순자 일가 회사 직인만 찍혀 있어요. 김 형사는 창고 앞에 다시 섰습니다. 13년 동안 저는 여기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오가고 세상이 변하는 동안 저는 차가운 어둠 속에서 침묵하고 있었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윤지수 앵커, 당신은 왜 여기 묻혔을까요? 무엇을 알았기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폐허가 된 창고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제 시계는 1995년 10월 21일 밤 11시 47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숨 쉬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침묵은 깨졌습니다. 13년 만에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김원석 형사는 1995년 당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수, 도대체 당신은 누구였나요? 그는 낡은 파일을 펼치며 중얼거렸어요. 13년 전 신문 스크랩, 방송 영상, 실종 신고서. 모든 걸 다시 들여다봤죠. 저는 당시 최고의 탐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방송국에 입사한 지 5년 만에 앵커 자리까지 올랐어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시청률 20%를 넘겼죠. 이 사람 보통이 아니었네. 김 형사의 후배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1994년 국회의원 비리 폭로, 1995년 건설사 뇌물 사건. 전부 윤지수 앵커가 특종으로 터뜨렸어요.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군. 네. 동료들 증언에 따르면 특종에 목숨 거는 스타일이었대요. 김 형사는 계속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보고서에 시선이 멈췄어요. 1992년 천안 신부 사건 관련 취재 기록이었죠. 이거 봐. 윤지수 앵커가 천안 사건을 집중 취재했어. 가난한 신부가 재벌가의 시집가다 의문사한 사건. 당시 언론이 들끓었지만 흐지부지 끝났던 그 사건이요. 저는 그때 최순자 일가의 이름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최순자 일가 장남과 약혼했다? 우연치곤 너무 의도적인데요.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근한 거야. 의도적으로. 그는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제 옛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PD 출신인 강민호 씨였어요. 당시 50대 중반 저와 함께 여러 특종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지수 선배 시신이 발견됐다고요? 강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3년 만에. 결국 윤지수 앵커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집념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특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요. 위장 취업도 하고 밤새 잠복 취재도 하고. 박만호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강민호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수 선배가 갑자기 재벌가 남자와 약혼했다고 했을 때요. 왜죠?
선배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연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랑에 빠졌다고 하니까 김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의심했군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사랑하냐고요? 뭐라고 답하던가요? 강민호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지 왜냐고. 근데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다음으로 만난 건 제 후배 최은영 기자였습니다.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그녀는 이제 40대가 돼 있었어요. 선배님이 실종되기 이틀 전이었어요. 은영 씨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셨죠? 밤 11시쯤이었나?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내일 밤이 디데이라고 드디어 결정적인 자료를 손에 넣는다고요. 김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자료죠? 해외 비자금 장부 원본이라고 했어요. 최순자 일가의 모든 비리가 담긴 거라고요. 그럼 윤지수 앵커는 처음부터 네. 취재 목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위장 약혼이었던 거죠. 은영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식 끝나고 바로 특종 터트릴 거라고. 이번엔 진짜 대박이라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나요? 네. 그 다음날 선배님은 사라지셨어요. 김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벽에 사건 연표를 붙였습니다. 1992년 천안 사건, 1994년 박만호와의 만남, 1995년 약혼, 그리고 실종.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박만호를 불러야겠어.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13년 전 약혼자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 진술했지? 단순 가출이라고 했어요. 지수 앵커가 결혼 직전에 부담을 느껴 도망쳤을 거라고요. 김 형사는 코웃음 쳤습니다. 부담? 특종감을 손에 쥐려던 사람이? 그날 저녁 김 형사는 제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집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제 짐을 찾을 수 있었죠.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김 형사는 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취재 수첩이었어요. 빼곡한 글씨로 채워진 메모들. 최순자 일가 해외 비자금 2천억 추정. 장기철 최순자의 해결사. 과거 폭력 전과 이회. 박만호 겉으론 온화하지만 가족에게 순종적. 어머니 최순자의 영향력 절대적.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 박만호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 이건 일이다. 특종이다. 감정을 섞지 말자. 김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냉정했군요. 철저하게 일만 생각했어.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가끔 그의 눈빛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 왜일까? 김 형사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박만호의 순수한 사랑 앞에서요. 윤지수, 당신도 사람이었군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김 형사는 1995년 당시 박만호가 저에게 쓴 편지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 중 하나였죠. 편지는 최순자 일가 저택에서 발견됐어요. 편지를 펼쳤을 때 김 형사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지수 씨, 당신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나는 그저 최순자의 아들로만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한 사람으로 봐줬죠.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나 당신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수 씨에게 만호. 1995년 9월에 쓴 편지였습니다. 실종 한 달 전이죠. 김 형사는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이 남자는 진심이었어.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야.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특종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대가로 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원석 형사는 박미영의 이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박만호의 여동생. 1995년 당시 25살. 그는 펜을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13년 전 사건 기록에서 박미영의 진술서를 찾아냈죠. 짧고 간결했습니다.
언니는 오빠를 사랑했을 거예요. 그냥 부담을 느껴 떠난 것 같아요. 너무 짧은데?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약혼자의 여동생 치고는 할 말이 별로 없네요.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면 할 말을 숨긴 거겠지. 그는 박미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38살 최순자 일가의 기업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었어요.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MBA까지 받은 엘리트였죠. 면담 요청하겠습니다. 김 형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시죠? 윤지수 앵커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13년 전 일을 왜 다시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귀댁 소유 창고에서요. 또 침묵. 이번엔 더 길었어요. 내일 오전에 시간 내드리죠. 다음 날 아침 김 형사는 최순자 일가 기업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 대리석 로비, 냉랭한 분위기. 박미영은 20층 이사실에서 그를 맞았어요. 앉으세요. 그녀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13년 만에 윤지수 앵커를 다시 만나게 됐네요.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십니까? 놀랐죠. 그분이 우리 창고에 있었다니. 우리 창고라고 하셨나요? 박미영은 잠시 멈췄습니다. 최순자 일가 소유 창고라는 뜻입니다. 김 형사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1995년 당시를 기억하시죠? 물론입니다. 약혼자였던 윤지수 앵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박미영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다입니까? 무슨 뜻이죠? 김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윤지수 앵커를 좋아하셨습니까? 박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형사님, 제가 왜 그분을 싫어했어야 하죠? 그건 제가 묻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 후 그녀가 입을 열었죠. 윤지수 앵커는 특별했어요. 똑똑하고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죠. 오빤 그분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게 싫으셨군요. 아니요. 박미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걱정됐던 겁니다. 오빠가 상처받을까 봐요. 왜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셨죠? 윤지수 앵커는 진심이 아니었으니까요. 김 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여자는 여자를 알아요. 그분이 오빠를 보는 눈빛, 말투, 행동. 전부 계산적이었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빠가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어요. 회사 일, 어머니 일정, 집안 동향. 평범한 약혼녀라면 관심 없을 내용들이죠. 김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빠한테 말했어요. 조심하라고. 윤지수 앵커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박만호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박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화를 냈어요. 제가 질투한다고, 자기 행복을 질투한다고. 질투하셨습니까? 아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죠. 사랑하는 오빠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는 저를 보호해줬어요. 이번엔 제가 오빠를 지킬 차례였죠. 김 형사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실종 당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증인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었죠. 구체적으로 누구죠? 박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오빠, 그리고 저. 김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윤지수 앵커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결혼식 전날 저녁이었어요. 어디서요? 우리 집에서요. 그분이 오빠 서재에 있더라고요. 김 형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서 뭘 하고 있었죠? 박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했죠. 믿으셨습니까? 아니요. 왜죠? 손에 든 게 책이 아니라 서류 봉투였으니까요.
김 형사는 펜을 3개 쥐었습니다. 무슨 서류였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다가가자 황급히 숨겼거든요. 그 다음엔요? 박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날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언니 뭐 하세요? 그분은 당황했죠. 변명을 늘어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오빠가 책 찾아달래서 왔다고요. 근데 눈빛이 흔들렸어요. 거짓말하는 게 보였죠. 김 형사는 앞으로 더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했어요. 거짓말 마시라고. 언니가 뭘 노리는지 다 안다고. 그 다음엔 박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지수 앵커가 뛰쳐나갔어요. 복도를 따라서요. 저도 쫓아갔죠. 잡으셨습니까? 아니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어요. 1층 거실에서. 김 형사는 숨을 참았습니다. 최순자 여사가요? 네. 그 다음엔 뭘 보셨습니까? 박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보냈거든요. 보내기 전에 뭘 들으셨나요? 침묵. 박미영 씨 답변해 주십시오. 박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명이었어요. 윤지수 앵커의 비명. 김 형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비명 이후론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방에 있었으니까요.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나올 수 없었어요. 왜죠? 박미영은 김 형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으니까요. 김 형사는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감식반이 현장에서 찍은 거였죠. 제 손목의 명품 시계 사진이었습니다. 이 시계 기억하십니까? 박미영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윤지수 앵커가 차고 있던 시계입니다. 시신과 함께 발견됐죠. 박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시계. 뭔가 아시는군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윤지수 앵커가 그 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서재에서요. 왜요?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시계를 쳐다봤어요. 마치 뭔가 확인하듯이요. 김 형사는 감식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 시계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에 뭔가를 숨길 수 있게 개조돼 있었어요. 박미영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뭘 숨겼는데요? 그걸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김 형사는 일어섰습니다. 박미영 씨,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윤지수 앵커가 죽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박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알고 계셨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김원석 형사는 박만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13년이 흐른 뒤였죠. 1995년 당시 32살이었던 박만호는 이제 45이 되어 있었어요. 최순자 일가의 장남, 한때 재벌가의 빛나는 후계자였던 그 남자는 이제 초라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만호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김 형사를 맞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 가족과도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죠. 수척한 얼굴에 흰 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그는 커피를 내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이 덜컹거렸죠. 윤지수 앵커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 들으셨죠?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군요. 드디어라고요? 1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 형사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1995년 10월 21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박만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구체적으로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다음날 결혼식이라 긴장돼서 잠이 안 왔거든요. 김 형사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당시 진술서를 보면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서재에 계셨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당시 집 근처 CCTV 분석 결과입니다. 당신 차량이 밤 9시 20분에 집을 나가서 새벽 12시 30분에 돌아왔어요. 박만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시간 동안 어디 가셨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만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드라이브했습니다. 드라이브요? 결혼 전날 밤에요? 머리를 식히려고요. 김 형사는 코웃음 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차량 블랙박스 기록 복원했습니다. 최순자 일가 소유 창고로 갔더군요. 박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갈색 액체가 바닥에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휴지로 닦기 시작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박만호 씨,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창고에 왜 갔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김 형사는 책상을 쳤습니다. 13년 전에도 똑같이 말했죠. 그리고 나중에 진술을 바꿨어요. 자신이 윤지수 앵커를 우발적으로 죽였다고요. 박만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죽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밀쳤어요. 그분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죠. 김 형사는 감식 보고서를 던졌습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후두부 손상입니다. 넘어져서 다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무거운 걸로 머리를 내리쳤죠. 박만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당신 진술서에는 시신을 묻을 때 망치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현장에선 삽자국만 나왔어요. 당신은 현장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했어요. 왜 거짓 자백을 하는 겁니까? 박만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격하게 울었죠. 누굴 보호하려는 겁니까?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동생입니까? 박만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 또 울었어요. 김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만호 씨, 윤지수 앵커를 사랑했습니까? 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요? 목숨보다 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 씨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한 사람으로 봐준 여자였어요. 재벌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한 남자로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박만호는 웃었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죠. 알고 있었어요. 김 형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알았다고요? 네. 실종되기 일주일 전쯤 알았어요. 박만호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지수 씨가 제 서류 가방을 뒤지는 걸 봤거든요. 그때 깨달았죠. 그분이 날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 했죠. 왜입니까? 박만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진짜 사랑이든 가짜 사랑이든 제겐 그분이 전부였어요. 그분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이용당해도 괜찮았어요. 김 형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박만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일찍 알아챘죠. 그리고 동생 미영이도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만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재에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죠. 그런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지수 씨 목소리였어요. 어디서요? 1층에서요. 달려 내려갔죠. 그런데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지수 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렀죠. 어머니가 옆에 서 계셨고요. 김 형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최순자 여사가요? 네. 그 다음엔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 했다고. 비자금 장부를 훔치려 했다고. 그래서 말리다가 실수로 밀쳤다고요. 박만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고 계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처음 봤죠. 항상 냉정하고 강했던 분이.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수 씨한테 달려갔어요. 맥박을 짚어봤죠. 아직 살아있었어요. 약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김 형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요.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어요. 아직 살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요? 어머니가 막았어요. 장기철 아저씨를 부르셨죠. 어머니의 해결사였어요. 박만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장 아저씨가 왔어요. 그리고 지수 씨를 차에 실었죠.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서서 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는 통곡했습니다. 김 형사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박만호가 진정할 때까지요. 창고엔 왜 갔습니까? 지수 씨를 보러요. 박만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아저씨가 창고에 묻었다고 했어요. 저는 가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분을 봐야 했죠. 봤습니까? 네.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이었어요. 비닐에 쌓여 있었죠. 얼굴이 보였어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마치 자는 것 같았죠.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목에 시계가 있었어요. 제가 선물한 시계요. 약혼할 때 줬었죠. 영원히 함께하자고 새겨 넣었어요. 김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그 다음엔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박만호는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결혼식은 취소됐죠. 지수 씨가 사라졌다고 신고했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동생도요. 당신 인생을 버리면서까지요? 박만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인생은 끝났어요. 지수 씨가 죽은 순간요. 김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만호 씨, 당신은 거짓 자백으로 가족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알고 있어요. 누가 윤지수 앵커를 죽였습니까? 박만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정말 몰라요. 제가 내려갔을 땐 이미.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떠오른 듯 했어요. 뭔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동생이. 박미영 씨가요?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날 밤. 문이 잠겨 있었죠.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영 씨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뭡니까? 박만호는 김 형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 손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손목에요. 김원석 형사는 장기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자의 해결사 1995년 당시 45살이었던 그 남자는 이제 60에 가까웠어요. 폭력 전과가 2번 있었고 최순자 일가에서 30년 넘게 일했죠. 현재 거주지는 인천입니다. 박지훈이 보고했습니다.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어요. 가족은요? 없습니다. 평생 독신이었대요.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선 추적 결과는요? 1995년 10월 21일 밤 9시 30분 장기철의 차량이 최순자 일가 저택을 출발했습니다. 박지훈이 지도를 펼쳤어요. 그리고 밤 11시경 창고에 도착했어요. 새벽 3시까지 머물렀고요. 4시간이나요? 네. 그 시간 동안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형사는 턱을 쓸었습니다. 혼자서요? 통화 기록을 보면 최순자 여사와 3차례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박지훈이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새벽 1시에 박미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분 통화했습니다. 김 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박미영이 새벽 1시에 장기철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25살 아가씨가 심야에 해결사한테 전화를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박지훈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장기철의 은행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실종 사건 일주일 후 5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누구한테서요? 최순자 일가 비자금 계좌에서요. 김 형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막음 돈이군요. 다음 날 김 형사와 박지훈은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빌라 2층,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앞에서 벨을 눌렀죠. 누구십니까?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장기철 씨 계십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키 큰 남자가 나타났어요. 흰머리에 구부정한 등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방 안은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담배 냄새가 진동했어요. 장기철은 소파에 앉으며 담배를 꺼냈죠. 윤지수 앵커 사건 아시죠?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장기철의 손이 멈칫했어요. 라이터 불을 붙이다 말고 김 형사를 봤죠. 오래된 일인데요.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재벌가 아가씨가 결혼식 전날 도망친 사건. 도망친 게 아닙니다. 살해당했어요. 장기철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렇습니까? 1995년 10월 21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기억 안 나는데요. 김 형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 차량 동선 기록입니다. 밤 9시 30분 최순자 일가 저택 출발, 밤 11시 창고 도착. 새벽 3시까지 체류했어요. 장기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창고에서 뭘 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콘크리트 타설 작업해봤습니까? 침묵. 장기철 씨, 당신 DNA가 시신을 감싼 비닐에서 나왔습니다. 장기철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닐을 묶은 매듭에서도 나왔죠. 당신 거였습니다. 변호사 부르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합니다. 김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최순자 여사입니까? 장기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충성했죠? 30년 넘게. 그 대가로 5천만 원 받았고요. 입 닥치세요. 진실을 말하면 형량이 줄어듭니다. 살인범이 아니라 은폐범으로요. 장기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죽이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시신을 처리했을 뿐이죠. 하지만 누가 죽였는지 알고 있어요. 장기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왜죠? 약속했으니까요. 누구한테요? 최순자 여사님한테요. 김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기철 씨, 최순자 여사는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그래도 말 못합니다. 왜입니까? 장기철은 담배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제 인생이 그분 덕분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를 거둬주셨어요. 박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인 은폐를 도왔습니까?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장기철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사고였어요. 실수였다고요. 김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의 실수였습니까? 장기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전화 받았죠? 밤 9시 30분에. 최순자 여사한테서요. 뭐라고 하던가요? 장기철은 담배를 깊게 빨았습니다. 당장 오라고 했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봤습니까? 네.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장기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윤지수 앵커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디서요? 거실이요. 계단 아래였어요. 김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최순자 여사님이요.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아가씨가 있었어요. 박미영 씨요? 장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손을 떨면서요. 김 형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영 씨가 울고 있었다고요? 네. 여사님이 아가씨를 방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이 일을 처리하라고. 깨끗하게요. 김 형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윤지수 앵커는 살아 있었습니까? 장기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하게 숨쉬고 있었어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여사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경찰이 개입하면 가족 전체가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죽게 내버려뒀단 말입니까? 장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형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창고로 데려갔죠? 네. 차에 실었어요. 그리고요? 가는 도중에 숨이 끊어졌어요. 장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뿐이에요. 김 형사는 뒤로 기댔습니다. 비닐로 감싸고 콘크리트로 묻었군요. 네. 혼자서요? 처음엔 혼자였어요. 근데요? 장기철은 김 형사를 봤습니다. 새벽 1시쯤 아가씨가 왔어요. 박미영 씨가요? 네. 혼자 차 몰고 왔어요. 김 형사는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왜 왔습니까? 윤지수 앵커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요. 봤습니까? 네. 비닐로 감싸기 전이었어요. 장기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가씨가 무릎 꿇고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의도한 게 아니었다고요. 김 형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가져갔어요. 뭘요? 시계요. 윤지수 앵커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요. 왜 가져갔습니까? 모르겠어요.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떼어냈어요. 그리고 차에 가져갔죠. 김 형사는 박지훈을 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했어요. 시계 안에 뭔가 있었던 겁니다. 박미영이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 다음엔요? 30분쯤 있다가 다시 가져왔어요. 시계를요. 그리고 윤지수 앵커 손목에 다시 채웠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김 형사는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미영이 시계에서 뭔가를 빼냈어요. 그리고 다시 끼워 넣었죠. 하지만 완벽하게 끼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용두 부분에 흠집이 생긴 거예요. 장기철 씨 1995년에 해외 비자금 관련 메모 작성한 적 있습니까? 장기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네. 여사님 지시로 정리했어요. 해외 계좌 내역이랑 거래처 명단이요. 그 메모 어디 있습니까? 여사님한테 드렸어요. 김 형사는 일어섰습니다. 장기철 씨 체포합니다. 사체 은닉 및 살인 방조 혐의로요. 장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표정이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그가 수갑이 채워지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그랬어요. 오빠를 지키고 싶었다고. 윤지수 앵커가 오빠를 이용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다고요. 김 형사는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막으려 했대요. 대화하려고 했대요. 근데 몸싸움이 됐고. 장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사고였어요. 정말로요. 김원석 형사는 다시 박만호를 찾아갔습니다. 장기철의 진술을 듣고 난 뒤였죠.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만 남았어요. 하지만 그 조각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또 오셨군요. 박만호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며칠 사이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어차피 거절해도 들어오실 거잖아요. 박만호는 비웃듯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형사는 그를 따라 들어갔죠. 장기철을 체포했습니다.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만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그렇군요. 전부 자백했습니다. 시신 처리 과정, 콘크리트 타설 모든 걸요. 박만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동생 이야기도 했어요. 박만호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박미영 씨가 새벽 1시에 창고에 갔다고 하더군요. 윤지수 앵커를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만호 씨, 당신은 13년 동안 누굴 보호해왔습니까?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동생입니까? 박만호는 돌아섰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둘 다입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발요. 박만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있었죠. 그날 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서 소리가 들렸죠. 여자들이 다투는 소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지수 씨랑 미영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목소리도 들렸고요. 박만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뛰어내려갔어요. 그런데 무엇을 봤습니까? 미영이가 지수 씨를 밀치고 있었어요. 계단 위에서요. 김 형사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지수 씨가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검은 가죽 장부였죠. 미영이가 그걸 빼앗으려고 했고요. 그래서요. 지수 씨가 비틀거렸어요. 발을 헛디뎠죠. 그리고 박만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단 아래로 떨어졌어요. 머리부터요. 김 형사는 숨을 참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마치 무언가 깨지는 것 같았죠. 지수 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미영 씨는요? 계단 위에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을 떨면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요. 박만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지수 씨한테요. 피가 엄청 났어요. 머리에서요. 살아 있었습니까? 네. 약하게 숨 쉬고 있었어요. 눈을 뜨지 못했지만요. 박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소리쳤어요. 어머니한테, 미영이한테. 아직 살릴 수 있다고요. 최순자 여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박만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이 오면 미영이가 끝난다고 가족 전체가 무너진다고 했어요. 당신은요? 싸웠어요. 어머니랑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소리 질렀어요.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장기철 아저씨를 부른 뒤였어요. 김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군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박만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택한 겁니다. 지수 씨와 미영이 사이에서요. 동생을 선택했군요. 네. 박만호는 울었습니다. 지수 씨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살아있었죠. 25살 앞날이 창창한 동생이었어요. 그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전 괴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으니까요. 김 형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영이는 방으로 보내졌어요. 어머니가 문을 잠갔죠. 제가 장 아저씨랑 지수 씨를 차에 실을 때 함께 갔습니까? 아니요. 어머니가 막았어요. 집에 있으라고요. 박만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3시간 후 몰래 나갔죠. 참고로요. 무엇을 했습니까? 지수 씨한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용서를 빌었죠.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봤어요. 제가 준 선물이었죠.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김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뒀어요. 박미영 씨는요? 박만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영이가 창고에 갔나요? 새벽 1시에 갔다고 합니다. 박만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몰랐어요. 저는 시계를 가져갔다 다시 돌려놓았대요. 박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김 형사는 감식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시계 안에 초소형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윤지수 앵커가 숨겨둔 거죠. 박만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비자금 장부 내용, 가족들의 대화 모든 걸요. 그럼 그날 밤 일도?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돼 있을 겁니다. 박만호는 무너졌습니다. 미영이가 그걸 알았구나. 그래서 빼냈겠죠. 증거를 없애려고요. 하지만 다시 넣었다고요? 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만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중얼거렸어요. 양심이었을 거예요. 양심이요? 미영이는 똑똑하지만 착한 아이였어요. 지수 씨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죠. 그냥 막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박만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없앨 수 없었던 거예요. 지수 씨한테 너무 미안했으니까요. 김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만호 씨, 이제 끝내야 합니다. 13년 동안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박미영 씨를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최순자 여사도요. 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뭡니까? 녹음기를. 제가 먼저 들을 수 있을까요? 김 형사는 망설였습니다. 왜죠? 지수 씨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박만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3년 동안 못 들었던 목소리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들었던. 그는 흐느꼈습니다. 제발요. 김 형사는 오랜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회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만호는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며 울었죠.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울음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형사는 밖으로 나와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계 속 녹음기 복원 작업 서두르세요. 그리고 박미영 씨랑 최순자 여사 소환장 발부하고요. 알겠습니다. 김 형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윤지수 앵커,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13년 만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바람이었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감식반은 녹음기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13년 동안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었지만 초소형 녹음기는 기적적으로 작동했어요. 방수 처리가 돼 있었고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되기 전까지 녹음을 계속했던 겁니다. 형사님, 복원 완료됐습니다. 감식관이 김원석 형사에게 헤드폰을 건넸습니다. 작은 회의실에는 김 형사와 박지훈, 그리고 박만호가 앉아 있었어요. 틀겠습니다. 김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언니 뭐 하세요? 박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젊고 날카로웠어요. 아, 미영아. 깜짝이야. 제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당황한 목소리죠. 박만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빠가 책 좀 찾아달래서. 거짓말 마세요. 언니가 뭘 노리는지 다 알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미영아, 오해야. 나는 그냥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언니가 우릴 이용했다는 것도, 기자로서 잠입했다는 것도.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라지는 발소리,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 미영아, 잠깐만. 제가 뛰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최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지수 씨, 그만 서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그 장부 내놓으세요. 우리 가족 것입니다. 어머님, 이건 내가 바보 같아 보였나요? 똑똑한 기자 양반이 우리 아들한테 반했을 리 없다는 거 진작 알았어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특종하려고 왔죠? 우릴 무너뜨리려고. 최순자 씨, 이 장부에는 불법 비자금이. 입 닥쳐요. 박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죠. 오빠를 이용했어요. 사랑하는 척하면서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미영아, 진정해. 대화로. 대화? 언니가 우릴 파괴하려는데? 몸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 비명, 뭔가 찢어지는 소리. 장부 나요. 안 돼, 이건 증거야. 계단 위에서의 소리였습니다. 발을 헛디디는 소리, 비명. 아,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쿵. 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박만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언니. 박미영의 비명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요. 지수 씨. 최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죠.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내려오는 소리. 만호야.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수 씨가. 병원에 가야 해요. 박만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절박했어요. 안 돼. 최순자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오면 미영이가 끝나. 하지만 지수 씨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미 늦었어. 그리고 이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질 순 없어. 어머니. 만호야, 미영이를 봐. 내 동생이야. 선택해야 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목소리였습니다. 지수야? 박만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요. 신음이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순자가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였죠. 장기철, 지금 당장 와. 급한 일이 생겼어.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사님. 장기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여자를 처리해. 깨끗하게. 하지만 지금 당장. 차에 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약한 신음이 들렸습니다. 제 마지막 신음이었어요. 만호. 박만호는 무너졌습니다.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차가 달리는 소리, 멈추는 소리, 비닐 소리, 콘크리트 섞는 소리, 그리고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아저씨. 박미영이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아가씨, 여긴 오시면 안 됩니다. 언니를 봐야 해요. 마지막으로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닐 여는 소리.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박미영이 흐느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맞고 싶었을 뿐이에요. 오빠가 상처받는 게 싫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좋았을 텐데. 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뭔가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계. 언니가 계속 만지작거렸지. 뭐가 들어있는 거야? 찰칵. 시계 여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뭐야? 녹음기. 박미영의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아가씨? 장 아저씨, 이거 모든 게 녹음돼 있어요. 그럼 없애야 해요. 지금 당장. 뭔가 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아가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기철이 물었습니다. 박미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다시 넣을게요. 네. 이 녹음기 다시 시계에 넣을게요. 하지만 아가씨, 이건 증거. 알아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이게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잖아요. 특종이잖아요. 아가씨, 언젠가 누군가 찾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예요. 찰칵. 시계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특종, 제가 없애지 않을게요. 언젠가 세상에 나올 거예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박만호는 테이블에 엎드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김 형사는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영 씨와 최순자 여사 체포영장 청구하겠습니다. 하세요.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순자와 박미영은 해외로 도피하려던 참이었어요. 비행기 탑승 직전에 김 형사가 나타났죠. 최순자 씨, 박미영 씨. 윤지수 앵커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순자는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은 무너졌어요. 형사님, 저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박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다 말할게요. 제가 한 짓이니까요. 재판은 3개월 후 시작됐습니다. 전국이 주목했어요. 13년 만에 밝혀진 진실,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 그리고 한 기자의 집념. 박미영은 법정에서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제가 밀쳤어요. 일부러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오빠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수 없어요. 제가 윤지수 앵커를 죽였고 13년 동안 침묵했으니까요. 최순자는 끝까지 변호사를 통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증거는 명백했죠. 장기철은 사체 은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미영은 과실치사 및 사체 은닉죄로 징역 12년, 최순자는 살인 방조 및 증거 인멸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됐어요. 박만호는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유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 씨 13년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박만호는 제가 남긴 녹음 파일과 비자금 장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전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최순자 일가의 불법 비자금 2천억 원, 해외 도박장 운영, 정치인 매수. 모든 게 드러났죠. 제가 평생 쫓던 특종이었습니다. 윤지수 앵커의 특종이 13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추구했고 마침내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제 옛 동료들은 추모 방송을 만들었어요. 제 사진이 화면에 크게 떴죠. 윤지수 선배님, 당신의 집념이 결국 이겼습니다. 강민호 PD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특종, 드디어 세상에 나왔어요. 박만호는 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새로 만든 무덤이었어요. 13년 만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른 거죠. 지수야.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너의 특종은 완성됐어. 내가 평생 쫓던 진실이 세상에 나왔어. 그는 시계를 꺼냈습니다. 제 손목에 있던 그 시계요. 증거물에서 돌려받은 거였죠. 이거 너한테 돌려줄게. 영원히 함께하자던 약속, 이제라도 지킬게. 그는 시계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사랑해, 지수야. 진심으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기 없었지만 어쩌면 듣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3년 만에 완성된 제 특종을요. 그리고 13년 늦게 들은 그의 사랑 고백을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저 윤지수의 이름으로요.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